제1회 후원회원 정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낙곰수 이후에 팟캐스트 시장이 열리고 나서요.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찾아서 들으시기 시작했고 유튜브의 컨텐츠들이 올라오면서 뭐 다스베이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100만 이상의 어떤 구독자들이 있는 메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메가 채널에서 우리 박시영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 박시영 대표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 분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에 근거한 그러니까 막 떠도는 여러 가지 썰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 뭔가 근거가 있어서 좀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할 때 야 박시영이 그러던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박시영 대표를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박시영 대표의 그 과거의 뭐 박시영의 눈이라든지 박시영의 폰이라든지 그러니까 박시영 개인보다는 그의 어떤 능력을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박시영 TV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그냥 뇌피셜로 떠들 수 있는 말들보다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어떤 채널에서는 막 웃음을 먼저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채널에서는 막 투쟁심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분노를 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는 채널들도 있는데 박시영 TV는 말 그대로 데이터 또 분석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쩐 일이야? 왜? 평소에 방송답지 않은데 너무 깔때기. 3분 지났어요. 기다려봐요. 뭐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게 토론도 보면 게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패널들의 발언, 특히 저쪽에서 토론 잘한다는 사람들 분석해봤을 때 특징이 저들이 유리할 때는 뭐 그냥 국민들 생각인데라고 치고 나오니까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불리하다, 그럼 이제 뭐 말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팩트만 가지고 제가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뭐 지금 당에 뭐 소수 의견 이런 게 있는데 라면서 갑자기 그 내부 싸움으로 만든다든지 지난 정권 때는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팩트만 준비해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내가 문재인 정부를 욕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상황을 되게 잘 준비해 오거든요. 그래서 팩트 논리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저들은 그런 쪽에 기술이 되게 능한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그거 가장 잘했던 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라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게임이라고 봤을 때 상대 측이 어떤 토론하는 사람마다도 인물이 다 다르니 그 인물 분석도 해야 되고 지금 현안 당 기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논리만 준비하면 당연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민주당이 뭐 어버버되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걸 또 쇼츠로 만들어서 무한 확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박시영 대표님 같은 분들이 당에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황희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지역구 의원이 하태경입니다. 해운대.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아니 이게 진짜 해운대 특징이 그렇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바꾸고 싶어는 하는데 사실 하태경만큼 해운대에 좀 애정을 가졌던 의원들이 없다고 그럴까? 그래서 정말 안 바뀌어요. 일단 황희도 화이팅. 꼭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저 지난번에 오셨던 네. 앞뒤로 앉으셨네 두 분이. 네. 저희 안녕하세요. 직관했던 네.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옥장석 작가하고 황희도 대표 중에 누가 더 키가 큰지. 그다음에 오늘 황희도 기사 알았습니다. 쉽잖아 이거는. 어렵다니요 이게. 이거 전혀. 저는 봤어요 진짜. 제가 더 크고요. 큰 소리로 얘기해. 제가 더 크고 이건 확실하고 그리고 그 일베 같은 데서 162프레임을 씌운 적이 있었어요. 그 사진 왜곡된 거 가지고. 근데 의경 기준 팩트를 하나 얘기하면 의경이 165에서 195 그 사이만 갈 수 있습니다. 저 의경 출신이고 이 정도로 딱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어제 저한테 한 얘기가 근데 정치에 너무 빠져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걸 지금 잊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얘기한 로컬 얘기입니다. 로컬이 지금 다 죽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금은 과반 50%를 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군 특히 군 단위 인구 가운데 5만이 안 되는 군이 지금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큰 진안의 인구가 서울의 아파트 단지 하나 인구만도 지금 못하고 점점 줄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극심한 편중이에요. 대한민국 문제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째 아직도 서울에 신도시를 짓습니까? 수도권에. 개발 시대의 끝판왕이 바로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처음 누가 시작했죠? 이명박 시장이 2002년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시장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시장 임기 중에 딱 세 가지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첫째, 청계천복원, 둘째, 뉴타운, 셋째, 버스개혁. 그죠?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을 시작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저희 서울연구원에서는 이런 대비를 했어요. 명분은 강남북 균형 발전입니다. 서울에. 강남은 발전했는데 강북이 처져 있다. 그러니까 강북을 살려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또 많은 학자들이 제안했던 것은 급격한 변화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강북을 살려내자. 그게 바로 공공의 선투자 그리고 자율갱신 이런 겁니다. 강북의 지가가 싸니까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신화구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선공급해주면 이게 사인이 돼서 민간이 투자를 한다. 그런데 영리한 이명박 시장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때는 누구 때였죠? 어느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그리고 2014년에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국의 14개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2017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 도시재생을 굉장히 강조하는 공약을 얘기를 하시죠. 제가 한번 비슷하게 해볼까요? 성대모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도시재생 제대로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매년 10조씩 5년 동안 50조 들여서 도시재생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었고 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강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정말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뭐 참담하다, 창피하다 이런 말로도 잘 표현이 안 되는. 근데 이제 그 부끄러움을 주는 당사자들이 또 너무 뻔뻔하기 때문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죠. 원래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고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참 걱정입니다. 이제 경제가 정말로 본인들도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로 어려워질 건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과거 총장 시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상황들 보면서 민주당에서 위기감 같은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 어떻게 민주당 지금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제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과거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분들, 그 뭐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뭐 너무 빠르다느니 뭐 지금 대선을 지고 나서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면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참패한다느니 그 지방선거를 철험해하고 검찰개혁 법안 때문에 졌다느니 뭐 이런 거 공개적으로 떠들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요즘 저한테 왜 그렇게 친한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껴안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오다가다 만나면 인사도 그렇게 90도로 잘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그 자백도 해.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서너 명이 모여있다가 제가 가니까 막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더니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의원 한 분이 그러니까 그때 최강욱이가 하자는 대로 했어야 됐어 막 이러
취임 6개월 지켜보면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때하고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나쁜 것들만 골라서 배웠다 윤석열 대통령. 유시민 선배님 말씀하셨지. 예, 전두환의 무식함? 예. 아 전두환의 기괴함이라고 그러셨죠. 예. 박근혜의 무능. 그다음에 이명박의 탐욕. 요거를 한 몸에 갖고 있다. 예, 예.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전두환의 기괴함도 있죠. 포악함이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포악하죠 사실. 군을 통해서 지배를 했으니까 똑같잖아요. 검찰을 통해서 지배하는 게. 그럼요. 전두환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자기 참모나 부하들한테 쌍욕을 날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진짜 처음 보는 정권이고. 아니 본인도 얘기하잖아.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러는 거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한 5번 해봐서 잘하신 것 같아요. 3심에 가 있는 게 맨 첫 번째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기소됐던 그러니까 1심하고 그 업무방해 사건이죠. 이 업무방해 사건하고 이 선거법 사건 내용은 똑같죠.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 했다고 확인서를 써줬다. 근데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가 계속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그 시간만큼 정확하게 하진 않았다. 요렇게 해가지고 15시간. 16시간. 16시간. 예, 예.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분만 틀려도 유죄라는 거지. 그런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3심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전두환과 똑같은 형량이 나왔고 2심에서 진짜로 그리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흉악범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2심에서 이제 항소 약간 생긴 건 비슷해요. 야, 머리가 내가 많잖아.